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일명 이재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세계 5대 강국을 위한 구상을 제시하며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세계 5강 경제대국 진입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 성장을 위한 국가 전략으로 과학기술과 산업, 국토, 교육 등 4개 분야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는데 특히 디지털 전환에 약 135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200만 개를 창출하고 인공지능 등 10대 미래 전략 기술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첫 번째 정책도 밝혔습니다. 또한 소확행, 부동산, 젠더 등 여러 공약을 발표하면서 민생 정책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경제, 민생 정책 행보로 박스권 지지율에서 반등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기입니다. 지난 11일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이 세계 5강 경제 대국진을 위해서 3가지를 어젠다로 발표를 했습니다. 4대 대전환, 2대 개혁, 그리고 국가 대투자 이런 것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을 했는데 이 경제 대통령의 행보다라는 언론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나아갈 방향,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그와 연동된 교육혁신, 산업혁신, 그리고 국토의 말하자면 균형 발전을 포함한 우리 한국의 미래상을 말하자면 청사진을 밝혔다. 그리고 네네.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목표 지점, 비전들을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구체화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용이 별로 없죠. 좀 숫자만 늘어놓고 세계 5위, 코스피 5천, 그다음에 소득 5만 불 이랬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조건을 단 거는 대통령 임기 중에 다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 중에 달성할 목표를 정하는 건데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오입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건 공약도 아니고 그냥 내지르는 거죠. 그리고 세계 5위 소득 5만 불이 되려면 사업하기 좋고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존중해주고 자유시장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민주당과 함께해서 우리나라 경제 발목 잡는 일만 계속해왔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무슨 오오오라고 하는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디지털 혁신 정책 공약 1호를 발표했죠. 메타 정부를 구축하고요. 정부가 교육비를 선지원하는 휴먼 캐피털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글쎄요, 이제 메타 정부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과거에 직접 일일이 동사무소나 관청에 다녔던 것을 줄여주겠다 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술들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지털 인재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너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8, 90%가 바로 대학 가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북유럽 국가들에 가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을 대학의 의뢰해서 배우는 그런 기능이 많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로 보면 계약학과들인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그런 데 대해서 정부가 기존의 학교 교육 제도뿐만 아니라 산업훈련 교육 그리고 또 앞으로 디지털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기술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미리 등록금을 내주고 나중에 받게 하는 휴먼 캐피탈 제도를 통해서 조금 더 말하자면 우리 젊은이들이 일찍 산업적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최근 탈모약,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이어서 골프장 요금도 인하하겠다 여러 가지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어요. 핀셋 공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지지층 확대에 굉장히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포퓰리즘으로 넘어갈까요? 국민의 대중화되고 스며들어 있는 부분에 대한 고충들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확행 공약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국민의힘 그 후보들은 언감생심 생각도 못했던 화들짝 놀라는 그런 공약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얼마나 대중의 요구에 맞닿아 있느냐,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
얼마나 소통적이냐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소확행 공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원님? 저 탈모약 뭐 그걸 건강보험에 넣어준다. 저도 탈모약을 먹고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탈모약을 넣어주면 건강보험 재정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가? 또는 뭐 가발까지 넣어주겠다, 임플란트까지 넣어주겠다. 저는 다 좋다고 봐요. 뭐 할 수만 있으면 뭐. 근데 그러려면 건강보험으로 보장이 다 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실손보험까지 들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실손보험을 넣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보험이 재정을 충분히 유지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정말 안심할 수 있게 건강보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게 만들어주는 게 급선무인데 네네. 은퇴한 분들은 실손보험 부담이 굉장히 커져요 지금. 완전히 건강보험을 말아 드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확행이 아니고. 재정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다. 말 그대로 편해집니다. 표만 되면 뭐든지 털어먹어 버리려고 하시는 분이죠. 네, 반론 있으십니까? 실제로 보면 현재 우리가 그 건강보험 뭐 평가원이라든지 또 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여전히 구멍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중복되거나 과잉되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걸러낼 수 있고요. 네. 또 자기 본인 책임제라고 하는 것들이 좀 강조됐을 때 과용되는 그런 의료 체계들을 좀 정비해 가면 충분히 네.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 그러면 국가가 그걸 집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국민의 상당히 많은 인원이 탈모 때문에 고민이라 그러면 국가가 도움을 주는 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깡통 전세 등 이 전세 사기 근절을 약속하는 공약도 얘기를 했고요. 또 누구나 집 프로젝트, 그러니까 무주택자를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비단 집 없는 사람의 어떤 그 서러움은 뭐 청년들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혼부부, 뭐 소위 2030을 많이 겨냥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집값을 다락같이 올려놔서 사실 젊은 세대들은 집을 살 수 없도록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대출해주고 뭐 집값 낮춰주고 해서 집 사도록 도와준다. 이거 믿을 사람 있나요? 저는 좀 이거 보고 좀 우스운 생각이 들었어요. 제발 이제 부동산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집을 투자나 투기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국가가 주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냥 살기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네. 충분히 국가가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평생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국가가 마련해 줘야 된다. 네. 다만 그것에 대한 어떤 소유권, 그것을 가지고 투기나 투자의 대상으로 한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면 충분히 우리나라는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고 또 재원 내에서 가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소확행이 있는가 하면 명확행도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확실한 행복을 줄임말이 명확행인데요. 8번째 시리즈죠. 비정규직 공정수당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선진국은 그런 형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대기업은 임금이 싸고 네. 중소기업은 안정성은 작지만 임금이 높고 이게 정상적인 노동의 케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유연 안정성을 우리가 기해야 되죠. 네네. 실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내 선택에 의해서 나는 정규직보다는 80% 적지만 비정규직에서 자유롭게 살겠다는 생각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면 더 돈을 벌고 싶은 데는 조금 더 벤처스럽고 돈을 많이 받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산업계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들의 신념 체계가 무조건 대기업 지향이고 대기업이 더 오래 살고 대기업이 더 월급을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깨기 위한 여러 가지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정규직의 어떤 말하자면 불안정성을 조금 보완해주는 현재로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이제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공정임금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시도해 본 적이 있고 의미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런 영역들을 뭐 공공버스도 좋고 몇 가지 지점들을 좀 중앙정부에도 확대해 가겠다는 그런 노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 기본적인 관점 내지는 현실 가능성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의도가 좋아도 그것이 이제 실현되는 데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비정규직을 더 우대해 주겠다고 제도를 만들면 실제로 더 우대를 받느냐. 최저임금을 높였을 때 최저임금을 높인 그 부수적 효과로 오히려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이제 점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물론 대부분은 뭐 서비스업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보다도 또 훨씬 더 이제 대우를 높게 해주면 더 해고의 위험성이 더 강화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비정규직을 뭐 제도적으로 임금을 높이고 뭐 각종 복지 혜택을 높게 줘야 된다고 만들면 실제 그래 되겠느냐 말이죠. 이게 바로 이재명식 무지한 정책 릴레이라고 봐요. 지금 뭐 이야기하는 대부분이 이런 식이죠. 뭐 예를 들어 기본소득이네, 기본주택이네, 또 뭐 지금 누구나 집이네 전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네네. 현실화하려고 하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현실에서는 거꾸로 효과가 벌어지는 그런 대책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저는 차라리 이재명 후보가 모든 사람을 정규직화하겠다. 이런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봐요.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가는 것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노동에 대한 부분보다 훨씬 경험이 있고 실행해본 부분이라서 시장의 질서라든지 그것을 착안에 대한 말하자면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공약을 좀 보죠. 지난 9일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무한책임 부동산 5번째 공약으로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나오자마자 공식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고 분양 원가는 공개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확대를 골자로 한 내 집 마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분양 원가 공개도 확대해 시장 전반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4가지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고 무주택자와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한마디로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민간까지 도입을 하겠다. 전반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지향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네네. 서울시장 때부터 이후로 굉장히 잘했다고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뭐 세곡동 개발부터 해가지고 네네. 땅값을 훨씬 싸게 조성해서 분양가를 공개해서 전체적인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네. 이런 부분에 맥을 맞닿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그런 면에서 현실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논란이 있을 거예요. 민간까지 갔을 때 네네. 시장을 개입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 공적 구조가 가이드를 잘해 갈 것인가 뭐 그런 부분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또 분양원가 공개 확대 이런 건데 민영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100% 적용한다든지 분양원가를 공개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동안에도 많이 이야기를 진행해 왔지만 잘 안 된 게 있었거든요. 주택 분야에 대해서 원가를 공개하라는 그것이 자유시장 경제에 맞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도 정치권에서 늘 요구를 했지만 안 된 사안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거 뭐 한두 번 이야기해 본 게 아니거든요. 민간은 그렇다 치고 사실은
LH나 SH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역으로 LH나 SH도 어물쩍 민간하고 비슷하게 네. 그렇게 갔던 부분은 문제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똑같은 구성이고 똑같은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5억인데 이 아파트는 10억이다. 네네. 이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민간도 부분적으로는 5억은 아니더라도 7, 8억에 한 2, 3억은 더 내릴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장치들은 공적 그 기구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사실은 그 공공 분야는 대부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분양 원가 공개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 하나 하고 지금 사실은 이제 분양가를 낮추면 그 아파트들 때문에 인근의 저 주택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로또 분양 이런 게 많아졌거든요. 그것이 그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젠더 정책도 이재명 후보가 발표했습니다. 젠더 폭력 근절 4대 정책이죠.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젠더 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 뭐 특별히 여성, 남성이 아닙니다. 젠더 폭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이제는 꼭 뭐 남성이어야 한 뭐 여성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역으로도 될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젠더 폭력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성폭력 전반에 대한 어떤 네. 사회적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뭐 어떤 후보더라도 이와 같은 흐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 10일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첫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 공식 지침이었지 이것은 지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보도한 언론 매체를 선관위에 제소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 먼저 최고위원께 여쭤볼까요? 네.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그 재판을 할 때 주범이 있고 그 주범의 뭐 지시를 따랐거나 이익을 얻었던 이 종범들이 있어요. 그 주범을 기소하지 않고 부수적인 사람만 기소해 놓으면 저는 안 했습니다. 저 사람이 다 했어요. 또는 저 사람이 한 거 저는 따라가기만 했어요.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 대장동 사건에도 대장동 그분이 주범인 것 같은데 그분을 빼고 기소를 하고 나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따라갔고 그래서 돈 번 것뿐인데 왜 우리가 처벌받습니까? 우리가 무슨 배임입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을 오히려 보도한 언론을 제소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지금도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어요. 자수해서 광명 찾으세요. 네. 지금 여당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성남시가 됐던 뭐 서울시가 됐던 지자체가 있으면 규정이 있는 거고 지침이 있는 건데 마치 어떤 특정한 개인이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을 호도했다는 게 지금 여당의 주장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장동 문제도 완전 관점이 다른 게 기본적으로 저는 대장동의 설계에 있어서 민간 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성남시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불법이거나 그것이 배임이거나 횡령이지는 않은 거거든요. 따라서 마치 언론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 이재명 시장과 짜고 이 많은 일들을 말하자면 특혜를 더 많이 받게 했거나 배임이나 횡령이 있었거나 이런 말하자면 뉘앙스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대선 공간인 시점에서는 오해가 될 수 있는 보기에 따라 이재명 개인하고 김만배가 개인적으로 어떤 유착 관계에 의해서 이 문제를 불법적으로 뭔가를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아직도 저는 처음부터 이게 불법적이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실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유동규예요. 근데 유동규가 체포되기 그 무렵에 가장 통화를 많이 한 사람이 정진상, 김용 다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측근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유한기잖아요. 결국에는 유명을 달리했고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김문기예요. 이분도
하늘로 가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변호사비 대납이 뭐 20억, 3억 그것을 녹취까지 해가지고 이제 공개를 했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사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 그 SNS에 글을 올렸어요. 나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지금 나왔죠. 그 멀쩡한 사람이. 이거는 왜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돌아가시는 거죠?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뭐 사인이 정확히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어찌됐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아니 그러니까 네.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왜 이재명과 관련되거나 특히 이재명의 비리와 관련된 사람이 이렇게 대선판에서 돌아가시느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 짚어봤습니다. 빅데이터 알아보죠.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주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한 주 12개 채널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더불어민주당의 총 정보량은 약 13만 7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연관어 중에서 조사기간 사용량이 급상승한 단어들을 살펴봅니다. 1위는 선대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규모 선대위를 해체하고 슬림형 선대본으로 재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용이 일단락된 데 대해 정책 경쟁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2위는 단일화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이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야권 후보가 우위를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야권 단일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위는 세대입니다. MZ세대가 이번 대선에 캐스팅 보트를 거머쥘 것이라는 예측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새해 들어 2030 세대를 겨냥한 대선 캠페인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위는 여성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030 여성을 겨냥해 페미니즘과 여성 인권을 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대 남성 표심을 의식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메시지를 SNS에 올렸습니다. 5위는 탈모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00만 명이 육박하는 탈모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재정 건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인물 연관어 중에서 이번 주 급상승한 이름들을 알아봅니다. 1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홍으로 주춤한 사이 제3지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에서도 안철수 후보를 견제하는 발언들을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2위는 권영세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이 새롭게 구상한 선거대책본부장에 4선의 권영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검찰 선배인 권영세 총괄 선대본부장 임명에 대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던 윤 후보의 관성은 달라진 게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3위는 김종인 국민의힘 전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결별을 선언한 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원팀 면모를 보였다며 기사에 많이 언급됐습니다. 4위는 김부겸 국무총리입니다. 김 총리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역사에 보면 족적이 있는데 20대층이 아직 모르는 게 아닌가 말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청년 비하라고 사과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5위는 정용진 부회장입니다. 정용진 씨가 촉발한 멸공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구입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멸공 챌린지에 나섰죠. 민주당은 윤 후보가 때 아닌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더불어민주당 관련 이슈를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진심 변화, 책임을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재앙적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해결 방안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에게 1년간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핵을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질문에는 선제 타격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슬림 선대본 개편 이후 청년 정책에 집중하면서 2030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죠. 그런가 하면 부동산 공약, 생활 밀착형 공약 등의 정책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지지율 반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원팀을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포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 운동이 다시 정상 궤도를 찾아간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봉합한 겁니까? 아니면 완벽하게 해결된 겁니까? 일단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 두 분의 그 케미가 궁금합니다. 제가 뭐 잘 모르지만 네. 완벽하게 뭐 해결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직까지 조금 거시기 합니까? 하여튼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다 또는 완벽하게 그 합체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네네. 어쨌든 이준석 대표도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그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조금의 그 불안 요인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 두 번째 포옹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어렵게 두 번째 포옹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포옹할 것 같으면 그 전날 하지. 국회의원들이 하루 종일 탄핵시키라고 욕을 태발로 해놨는데 갑자기 20분 만나서 우리는 케미가 좋니 그렇게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속으로 욕을 많이 했을 거예요, 후보 욕을. 근데 그 이벤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실제로 새로운 분기점이 됐어요. 네. 한 일주일 이상 그렇게 가는 바람에 지지율이 빠지면서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서 네. 실제로 정권교체는 윤석열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예. 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있으면 그러한 어떤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의 위기, 어떤 자충우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소위 후단협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높였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해야 된다는 요구가 더 올라오게 될 것이고 네. 그 부분은 또 이준석 대표하고 또 마찰을 빚게 돼요. 오히려 윤석열 후보는 중립적으로서 지금 말씀하기로는 국민에게 맡기겠다. 또 후보 단일화를 해도 내가 이길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어떤 입장이냐면 후보 단일화 없이 끝까지 가서 우리가 이긴다. 그런 자신감이에요. 네. 근데 당내 국회의원의 입장은 또 다르거든요.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 단일화해서 안철수가 이겼을 때 더 가능성이 크다고 믿는 의원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지점에서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너무 지나치게 20대 남성 중심의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먹힐 때는 괜찮습니다만은 네. 내가 들어오니까 20대가 벌써 움직여서 다시 올라갔다라고 이틀 얘기하지만 걸렸다. 네. 실제로 그런 것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이고 또 노령 인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생각만큼 호전되지 않았을 때 안철수 후보와 5% 10% 안에서 접점이 벌어졌을 때 또 한 번의 위기는 저는 온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 주셔서 계속 이어가자면 그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안철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곁눈질을 하게 만드는 시기였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때마침 소위 그 마의 15%라고 하는 그 벽을 넘어서면서 한 여론조사 한두 개 정도 안철수 후보가 한 15%를 찍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고 또 단일화 변수는 계속 어쨌든 갈 것 같고 의원님 좀 정리를 해주시면. 근데 이제
그 선거운동에 몰입해 있는 후보는 오히려 네. 자기 지금 방향을 그냥 믿고 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돕는 분들은 조금 더 전후 좌우를 잘 봐가면서 지금 이 방향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좋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지금 비를 피하러 처마 밑에 모여든 사람들 그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뭐 특별히 이 나라를 구할 무슨 리더십을 보인 적도 없고,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무렵에 비호감 1위가 안철수였어요. 그리고 지지율도 형편없었고,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 뭐 내부 총질에 뭐 무슨 적전 분열에 오만 꼴 사나운 일을 다 벌이니까 네. 그 실망한 분들이 잠시 안철수 후보가 가능성이 있을까 하고 지금 바라보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그 단계가 된 거죠. 이 부분이 다시 안정화가 되면, 즉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이제 복원력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그 단계에 왔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변수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물론 항상 이런 때가 되면 조금씩 이렇게 곁눈질을 하는 분이 생길 수는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그분들도 이 후보가 안정적으로 앞을 보고 가고 있고 또 복원력을 확실히 갖고 항해를 해가는 이 마당에서는 뭐 더 이상 곁눈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네. 안철수 후보가 뭐 특별히 변수가 되어서 당내에 혼란이 온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제가 보고는 네네. 데는 그게 간단하지 않은 게, 가령 예를 들어서 3% TV 얘기만 하더라도 네네.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주가 조작 수사했던 얘기만 실컷 하고 돌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안철수 후보는 프로 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할 정도의 자기가 투자를 했고 몇 프로 수익을 올렸고 그런 어떤 경험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유능과 무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비호감이 제일 많은 후보가 안철수 후보입니다. 네. 근데 최근 비호감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어느 순간 비호감이 세 후보 중에 제일 적어졌습니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예. 네네. 그래서 제일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비호감도가 제일 세 후보 중에 많은 후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훨씬 안철수가 압도한다는 측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했던 안철수가 아니라는 거죠. 공약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다음을 외치며 홀로 서기를 선언했죠. 윤석열 후보가 새롭게 선거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뭐 쇼트, 짧은 메시지도 보내고 AI 윤석열도 나오고 또 한 줄 메시지 공약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2030과 좀 소통하는 모습을 넓혀 나가고 있다. 뭐 뒤에는 결국 이준석 대표 아이디어 아니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지금의 선거 방식, 좀 달라진 모습, 지지율 만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지지율이 다시 그 복원력을 발휘해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실제 국민들은 지금 60% 가량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당초의 그 정치권에 처음 등장할 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 여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네. 신뢰만 회복하면 충분한 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이 집권하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선거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당내에서 완전 그냥 그 막장 드라마처럼 그동안에 뭐 적전 분열 현상을 보인다든지 뒤에서 총질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면이 많거든요. 공약, 네. 또 비전, 또는 뭐 작은 정도의 어떤 이미지 변신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한 줄 공약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또 발표한 여러 가지 공약 중에 지금 가장 논쟁적인 게 여성가족 폐지. 그것도 뭐 특별한 설명 없이 7자만 올렸다. 그리고 병사 월급 200만 원. 이건 또 재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반응을 일으키는 건 맞는데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이 항상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20대 남성 표심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여성들의 표심은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선 뭐 앞서 보면 무슨 59조 공약 이런 것은 좀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뭐 여론조사가 뭐 전체를 20, 30대로 한 여론조사는 여전히 좀 윤석열이 안철수 후보에 뒤지는 여론조사도 있었지만은 전체 여론조사 중에 20, 30대를 뽑은 여론조사 중에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굉장히 네네. 그런 여론조사도 나왔거든요. 네. 저는 좀 오히려 이번 대선에서 여야 후보에게 좀 가지고 있는 좀 한계라든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체 정부 조직법 상에서 그럼 여성가족부의 기능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냐, 있는 기능 중에 좋은 기능을 어디에 가져갈 것이냐 이런 대안들은 전혀 없이 그냥 폐지 이렇게만 놓기 때문에 그냥 진짜 단발식의 처방만, 땜질식 처방만 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좀 아쉽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양성평등부였습니까?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이름 좀 바꾸고 약간 기능을 이제 문제 있었던 기능을 좀 교정하겠다라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완전 폐지. 이유를 물어봤더니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뭐 다 좋은 일을 하겠다. 그냥 그 정도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더라도 일부 기능은 그대로 또 유지 보완해야 될 기능도 있을 거고 다른 부처로 넘긴다는 뜻입니까? 부처로 넘길 수도 있고 뭐 새로운 양성평등부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여성가족부는 특히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여성가족부는 괴물 부처로 전락을 했어요. 그 박원순 서울시장 그 성추행 사건 났을 때 그리고 뭐 정의기억연대가 그 위안부 할머니들 등쳐먹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 여성가족부가 뭘 했습니까? 그리고요 숱하게 그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몇몇 그 운동권 여성들 그 돈줄 노릇이나 하고 뒷바라지 하는 역할 외에는 하등하지 않았거든요. 이 소외받는 여성 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위해서 일하라는 여성가족부가 권력자의 앞잡이가 된 대표적인 사례였죠. 그렇기 때문에 폐지라는 기본적인 방향을 정한 것이지 기존의 여성가족부가 해야 될 올바른 일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차피 존속해야 되겠죠. 네, 지난 11일 윤석열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 임대료 나눔제, 전국민 부모 급여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 지급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고위원님?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수십조씩 연간 뭐 수조에서 수십조씩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책이 있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보여졌거든요. 출산율이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저하되고 더 나아가서 뭐 곧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 멸종한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 특단의 대책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정도 수준으로 직접 지원을 하자라는 그런 방향 선회를 한 것이고 이 예산은요 기존에 그 쓸데없이 그 집행하던 그런 예산들 구조조정도 하고 새로운 뭐 재원 또 확보도 하고 하면 네. 충분히 그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뭐 이 밖에도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건설, 역세권 첫집주택 20만 호 건설 등등 다양한 공약을 윤석열 후보 측이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다 좋은 공약이고 할 수 있으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특단의 대책이라 하면 사실은 인구 절벽 시대에는 네. 국가의 어떤 법 제도를 좀 크게 고쳐서 말하자면 기화라든지 네. 이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 좀 특단의 대책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와 같은 정책에서 저는 다 동의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제로 보면 뭐 1인 뭐 월 100만 원 주는 것도 다른
캠페인 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의미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폐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를 어떻게 더 잘해서 난임 불임 여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조금 더 좀 튼실한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다 동의할 수 있는 제도다. 저는 그렇게 취지는 봅니다. 동의한다. 네. 네. 지난 7일 GTX 출근길 체험에 나섰던 윤석열 후보가요. 이 수도권 광역 교통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해 여의도 당사에 출근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옥철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로 매우 불편했다는 소감을 전하며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GTX A와 C 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하고 김포에서 팔당, 인천에서 남양주를 연결하는 노선과 수도권 순환선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에서 광역 급행철도 노선 신설 공약을 했고요. 또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 교통 관련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또 집값과도 연결이 되고 이 모든 것도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것은 이제 결국은 기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어느 쪽에 집중하느냐의 문제이지 실현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물리적으로 하면 한다. 예, 아니 그 기술적으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GTX 문제라든가 경인선 지하화, 경인철도 지하화 이 문제는 그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제 이걸 투자 우선순위를 어디에 주느냐의 문제인데 현재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경인고속도로의 정체는 뭐 지옥 같았거든요. 그리고 또 경인고속도로나 경인철도 때문에 그 일대 개발이 문제가 되는 지역이 굉장히 광범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전부 도시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하화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하루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수소 평택강 고속철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건설을 지하 공간으로 했거든요. 철도를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그 어떤 개발이라든가 도시화 확장성 또는 개발 고도화에 아무런 그 영향을 주지 않고 지금 만들었거든요. 이 GTX라든가 경인철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에요. 지난 6일에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용적률 상향, 규제 완화가 주 내용인데요. 이 수도권 공급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1기 신도시에만 뭔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비판도 있고요. 왜냐하면 또 지역마다 굉장히 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일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그 자체를 우리가 뭐 비판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형평성의 문제 또 지금 이 앞에 부분까지 다 포함하면 이게 다 수도권 과밀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어떤 인프라의 구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어떤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뭘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다는 거고요. 문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형태 자체가 어쨌든 과밀화되어 있는 현실 자체를 애써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후보 입장에서 이와 같은 뭐 제도나 공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요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다른 지방의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어떤 인프라 시설을 할 것인가라는 것들도 아마 뒤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게 그 소확행이 있다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심쿵 약속이 있습니다. 심쿵 약속 시리즈가 많습니다. 택시 운전석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 공공부지의 반려동물 쉼터 확대, 온라인 게임 본인 인증 정책 간소화, 닥터 헬기 확대 등등 굉장히 많은 공약들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의원님 대부분 동의를 하시는 혹은 이것도 겹치는 공약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그 윤석열 후보도 그 사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좀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주고 있죠.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는 뭔가 두려운 대상인데 윤석열 후보는 약간 허술하면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또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킬 것 같다. 그런 분위기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심쿵 약속 이런 것이 훨씬 효과적으로 네.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지금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주간 여야 대선 후보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사이다 한 줄 평 들을 시간이죠. 먼저 김재현 최고위원님께. 대장동 4인방, 남욱, 김만배, 정영학 그리고 유동규 오로지 대장동 그분만을 믿고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4인방 이재명만 믿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사이다 한 줄 평 김영주 의원님. 네, 지난주부터 국민의힘은 봉합은 했습니다만 이제는 판이 바뀌었습니다. 정권 교체 이꼴은 윤석열이 동의어가 아닌 시대로 변했다. 이렇게 상강 구조가 되었다는 것이고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또 윤석열 후보가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하나의 어떤 관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와 윤석열 동의어 아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김재현 최고위원님, 김영주 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